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는데, 여러분, 음, 투표에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네요.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투표를 했습니다. 4월 10일 날 저희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총선 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어요.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의 공간계획에 대해서 수업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의 공간계획. 도시개발이라는 거는 뭐 토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게 되고 그 건축물 안에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쓰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어떤 공간계획 기준을 내용으로 가지고 가는지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차에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아니라고 하는데 토지 이용 계획서 뭐 이렇게 서류를 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게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디 무슨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이용할 건지를 쓰는 기재하는 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아니면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거죠.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요것을 말하는 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계획. 교통 계획도 마찬가지죠. 어, 그 도심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교통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그 정주 공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그 주민들과 국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그 교통 계획으로 판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뭐 녹지 공간도 있어야 되고 공공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어,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발이 되니까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공시설 계획. 공공시설 계획도 그 편리함, 어떻게 그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개발로 가느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획지 및 가구 계획이 나오죠. 획지 및 가구 계획. 그러면 획지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과연 획지. 그러니까 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상에 등록 단위가 필지라고 하고요. 획지는, 획지를 한번 보면은 건축 용지가 있는데, 건축할 용지, 땅을 얘기하죠. 건축할 용지가 있는데, 이거를 나눠서 확정된 일정 단위의 대지가 획지라고 얘기를 하죠. 분할된 토지를 얘기하는데, 건축 용지를 가른다는 거는 합병이 아니라 나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나눌 때 확정된 일정 단위의 대지다. 어떤 경우에 이런 분할을 하느냐. 행정적인 조건에 의해서 경계되어 있는 경우, 자연적인 조건, 하천산, 이래서 토지와 구별이 되어 있는 토지,
하천, 산 등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목, 지번 등에 의해서 다른 토지하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 구별이 되는 토지. 그리고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일정한 블럭의 토지가 이제 획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할된 토지로서 획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 분할된 토지로서 획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획지를 가지고 몇 가구를 만들어내느냐. 이래서 가구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가구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가구 계획안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공간 계획의 내용과 기준들을 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이 있죠. 토지 이용 계획. 이 토지 이용 계획을 작성할 때 계획 방향 및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효율적이게 사용해야 되고 공공성 있게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장래 예상되는 어떤 활동들을 예측을 하고 또 토지 공간 수요도 예측을 해야 돼요. 토지 공간이라는 게 건축물,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땅과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특히 토지 공간 수요라 하면은 건축물의 수요를 추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죠.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특히 토지의 어떤 효용성, 공간적 기능이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용성과 공간적 기능에 따라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용도를 배분하는 게 토지 이용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획을 갖는 게. 그러면 계획 방향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지역 특성 반영이 있어요. 지역 특성. 그러면은 지역 특성이라는 거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얘기하죠. 뭐 함경도다 그러면 우리나라 북쪽에 있으니까 어때요? 북쪽에 있으니까 산이 있을 것이고 산이 있고 또 그쪽에 아마 개막원이 있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개막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험악한 산간지대다. 그래서 여긴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많이 짓고 이게 이제 그럼 밭농사를 많이 하면 뭐 이렇게 밭에서 나는 잡곡 이런 것들이 그다음 뭐 조수수 이런 것들이 풍부하다 이거죠. 지역 특성이라는 게. 뭐 양주가 있다. 경기도 양주다 그러면 양주의 특성. 자연 경관이 좋죠. 뭐 또 서울 구로동이다 그러면 구로동. 아니면 서울 관악구다 그러면 관악구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본다. 그 토지 이용 계획안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고요. 계획 대상지라는 게 이제 그 토지 이용을 할 지역의 땅인데 수용 능력의 한계를 감안해 볼 수 있다. 수용 능력.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을. 수용이라는 건 감정평가를 해서 공공기관이 땅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게 이제 수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수용 능력의 한계를 감안해 볼 수도 있고요. 장래의 변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다이나믹한 거죠. 변수에 따라서
그 변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장래 변화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인구, 인구 변화가 가장 민감할 수가 있겠고, 뭐 소득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장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요자가 많지 않은데 계속 공간만 늘려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건축하고 계획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연계. 아니면 뭐 광교 신도시와 용인시라는 도시와의 그 연접 지역의 상태인데 이럴 때도 연계해서 뭔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연계. 이렇게 해서 그런 실태 조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 대학가인데 여기에 거주자가 뭐 내국인이 많냐 외국인이 많냐 아니면 나이별로 누가 많이 거주하는지 이런 지역 특성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죠. 주변 지역과 지역 특성. 그리고 공공 이익을 위한 고려.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의 이익. 국가나 사회에 그 밖에 이제 다수인에게 이익을 주는 게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모호한 기준이긴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그래도 판단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거는 확실하죠. 다음 또 안전성이라는 게 확보가 돼야 되겠죠. 안전성. 우리가 경영학에서 매슬로의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슬로의 욕구 5단계는 사실 경영학에서 기인된 게 아니고요. 심리학자죠. 심리학자. 심리학자인데 그 인간의 욕구 5단계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가장 하위 단계가 되기도 하지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 의식주죠. 사실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안전의 욕구거든요. 안전하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성질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을 보장하는 성질의 것을 계획을 한다. 그리고 보건성이라는 게 있는데 보건이라는 거는 그 질병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건 뭐 환경이나 설비, 도시개발 공간 계획 기준에서도 환경 설비에서 건강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하려면은 건축물의 통풍이 양호해야 되고 상하수도 벌레가 나오고 지저분한 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가 정비되어 있고 소음이나 진동이 크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건성과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뭐 또 편의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보다 편해야 되죠. 그래서 이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은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다 포함된 게 도시개발 공간계획 기준이 되고요. 쾌적성. 우리가 이제 덥다? 춥다? 그러면은 쾌적하다는 얘기를 못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봄, 가을쯤에 기후나 맑은 날씨, 뭐 이런 때를 보고 우리는 쾌적하다, 기분이 좋다, 시원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온도, 습도가 알맞게 돼 있을 때 쾌적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주거 지역이나 공간 계획 기준에서도 생활환경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생활이 좀 안전하고 기분 좋아져야 된다. 윤택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쾌적성이라고 얘기하죠. 쾌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성이 있습니다. 경제성. 경제성. 이거는 이제 기술적 목적이 그 실현을 하면서 얼마나 달성되었느냐는 성과성과 또 두 가지, 한 가지 더 경제성이라는 개념의 내용 다양하게 사용이 되죠. 경제성은 그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효용이 얼마나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을 도시 공간 계획 기준에서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도시 공간 계획 기준에 경제성이라는 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수립을 하는지 과정을 보면은 문제 인식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전혀 의식을 못한다. 그러면은 계획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는 쉽지 않아요. 느끼지 못하니까, 무디니까. 네,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현상에 대해서 느껴야 된다. 그 문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계획 수립 동기가 되고요. 기존 토지 이용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그러면 이 개발 공간 계획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토지에 대한 기후나 지형이나 지세나 지하수나 토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재우려 지역인지 그것이 얼마나 발생이 될 건지 보존을 해야 될 경관이 있는지 개발 가능한 땅인지를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법적인 것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인문환경 조사를 해야 되겠죠. 국토건설 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도건설 종합계획, 도시계획 뭐 이런 것들을 법을 알아서 이런 계획 수립 과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미리 사전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자료 수집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 대상지하고 모도시 등의 뭐 역사나 풍토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알맞게 계획 수립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소재 여부, 또 교통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또 기타 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료 분석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장래 예측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래 예측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목표 설정. 앞으로 공간 계획 기준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이며 어떤 공간 계획을 만들 것인지를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용도별 면적 배분이 있습니다. 토지 용도, 토지 이용 용도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시가지로서의 기능 수행, 시가지로서의 기능 수행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시가지로서의 기능 수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가지로서의 기능 수행은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공간구조를 2도심, 3부도심 뭐 이렇게 지역, 특화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가지로서의 기능. 그 공간 거점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도시 어떤 공간에 대한 기능을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적정 개발 밀도 설정이 있습니다. 적정한 개발 밀도 설정. 이게 무조건 그 토지에다가 100%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밀도 설정,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뭐 공업지역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밀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용도 지역 지구제, 용적률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국토계획에 대한 것을 이용 개발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개발 밀도 관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반 시설이 부족하면은 그거에 대한 걸 설치해야 되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개발 밀도에 관한 설정 이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용도별 면적 배분. 용도별은 뭐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래서 그 용도로 쓰게 되면은 면적을 얼마나 배분할 거냐. 그죠? 용도별 면적 배분. 이거는 국토 발전을 위해 가지고 용도별 면적 배분 기준이 있거든요. 신시가지의 적정 개발 밀도 및 용도별 면적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요렇게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용도별 면적을 배분합니다. 용도별 7번 적지 분석. 용도 어떤 용도에 적합하냐. 그래서 요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용도 지급을 적지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 최적지를 찾는 거죠. 용도별 최적지 적합한 분석이다. 적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토지 이용 계획안 작성.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이제 나중에 떼어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초입 아예 개발하기 전에 공간 계획 기준을 설정할 때 토지 이용 계획안에 대한 작성을 하죠. 이 땅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무엇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홉 번째는
뭐 그 토지 이용 계획안을 작성했지만 그걸로 쓰지 못했을 때 대안에 대안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안의 평가와 선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열 번째는 대안 수정과 결국에 최종안, 마지막에 가서는 최종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결정할 것인지 이렇게 10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용도별 적정 면적 산정 기준. 그래서 용도별로 면적 산정 과정이 있는데 소요 면적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소요 면적 예측. 이거는 이제 토지 수요가 얼마나 들어가나 토지 수요에 대한 결정 요인을 찾는 거죠. 토지 수요 결정 요인을 찾는 건데 어떤 요인으로 찾는 거냐? 어떤 변수로? 주거 용지일 경우에는 수용 인구의 증감, 그 지역의 토지 수용 인구의 증감, 상업 용지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 인구 및 판매 등에 대한 변화 예측을 해보죠. 변화 예측을 해보는 게 토지 수요 결정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주거용과 상업 용지의 경우에는 그 변수들이 좀 다른 거죠. 주거용은 수용 인구 증감, 상업 용지는 판매 그 변화 예측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토지 수요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 여건에 맞는 용도별 개발 밀도 설정을 하는 건데 여기 주거용지의 경우에는 호수 밀도, 공공용지율, 건축 밀도를 가지고 개발 밀도를 설정하고요. 상업용지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 인구 및 판매, 상업시설의 원단위, 주차장 면적 비율을 가지고 그 상업용지의 개발 밀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용도별 가용 토지 면적 산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용 뭐 예측을 해보는 거죠. 아니 쓸 수 있는 토지 면적을 산출해 보는 거죠. 소요는 얼마가 들어가나, 가용 토지 면적은 얼마나 쓸 수 있나. 우리가 가처분 소득하듯이 가용 토지 면적 산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계획 대상지가 있으면은 용도별로 적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개발 가능한 토지 면적을 계산하고요. 그 개발 밀도를 적용 계획 대상지가 인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산출하는 거죠. 인구 규모를 산출해 보는 거죠. 용도별 가용 토지 면적 산출은 계획 대상지의 용도별 적지를 분석하고 그 용도별로 개발 가능한 토지 면적을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개발 밀도를 적용 계획 대상지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산출합니다. 1번, 2번, 3번. 그죠? 1번, 2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번은 적지를 분석하여 용도별로, 그러니까 여기가 적지를 분석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적지 분석. 그 다음에 개발 밀도를 적용 계획 대상지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용도별 가용토지 면적 산출 되겠고요. 적정 면적 예측. 적정 면적이라는 게 뭐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되는 용도를 잘 예측 그 면적을 잘 파악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측되는 용도별 소요 면적과 개발 가능 면적을 상호 조정해서 면적을 결정하면 되겠고요. 특정 용도를 위한 적지가 소요 면적보다 적을 경우 타용도의 적지 중 미개발지를 전용하여 부족량을 채우도록 한다. 부족량을 채우도록 합니다. 여기 용도 전용으로 소요 면적이 미달되는 경우 용도 전용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래 계획 지표 및 개발 밀도를 수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장래 계획 목표 및 개발 밀도를 수정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정 면적은 토지 소요 면적보다 넓게 계획을 하고 토지 이용에 융통성을 주도록 한다. 네 번째, 용도별 적정 면적 결정. 용도별로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 그 용도별로 적정 면적을 결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주거용 면적 산정 방법은 어떤 거냐? 상정한 인구 밀도에 의한 방법인데, 그 지역에 어떤 토지 이용계 그 공간이 있으면 상정 인구 밀도를 측정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RA는 알파라 그러죠. R과 A는 주거지 면적 총량, PI는 주거 입지별 배분된 상정 인구, DI는 주거 입지별 상정 인구 밀도, I는 주거 입지별 인구 밀도 계층 구분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RA 주거 면적지 총량에는 전체 그 합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로 열고 DI 주거 입지별 상정 인구 밀도분의 PI 주거 입지별 배분된 상정 인구로 값을 나눠서 이제 구해 볼 수가 있죠. 총합으로. 예, 이게 이제 주거용 면적 산정이 되겠죠. 주거용 면적 산정. 그리고 상업용지 면적 산정이 있죠. A는 상업용지 면적이 되겠고요. 그 소문자 N은 상업지역 이용인구, A는 1인당 평균 상면적이 되겠고요. 평균 면적, 대문자 N은 평균 층수, R은 건폐율, P는 공공용지율. 그래서 A, 상업용지 면적은 평균 총수 곱하기 R이죠. R, 건폐율. 그러니까 평균 층수 곱하기 R분의 N, 상업지역 이용인구 곱하기 1인당 평균 면적, 그리고 가로 열고 1-P, 공공용지율이다. 가로 닫고. 그래서 상업용지 면적 산정 방법이 나와 있죠. 이용 인구에 의한 방법을 볼게요. 이용 인구. 원 단위에 의한 방법이다. 원 단위. 그러면은 상업 용지 면적을 구하는 건데 상업 부지 면적 곱하기 1 공공 용지율분의 1. 상업 부지 면적은 토탈 그 업종별 종업원수 곱하기 1인당 바닥 면적 곱하기
평균 건축상 면적분의 1 곱하기 평균 건폐율분의 1을 해주면은 상업부지 면적이 나오고요. 상업용지 면적을 구하는 거는 상업부지 면적 곱하기 1-00용지 1분의 1을 해야지 상업용지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용 인구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뭐 건축 면적에 의한 방법, 뭐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겠죠. 건축 면적, 이용 인구에 의한 방법 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공간계획 기준은 전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후편은 조금 이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